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김민서라고 합니다. 남편 준혁이는 대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완벽주의자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세심하고 계획적이고 뭐든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3년이 지난 지금 그 완벽주의가 저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게 검열 대상이에요. 민서야, 설거지할 때 그릇 순서가 틀렸어. 큰 그릇부터 해야 기름기가 덜 묻잖아. 양치질도 제대로 해. 이분은 해야지. 하은이 기저귀 채우는 방법도 틀렸어.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지. 매일 이런 잔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저를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준혁이 눈에는 취미 정도로 보이나 봐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용돈벌이라고 하죠. 고객들과 소통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어제도 제가 새로 들어온 주문을 포장하고 있는데 준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거실 바닥에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는 걸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또 이 난리야? 집이 창고도 아니고. 잠깐만, 금방 정리할게요. 그런 거 그만하고 차라리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종일 고객 문의 답변하고 상품 사진 찍고 포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얼마 안 되는 돈이라니요. 준혁이 월급의 절반 정도지만 제가 번 소중한 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대답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게 뻔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이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준혁이는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답은 하는데 표정이 영 불만스럽네.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만 36개월 된 하은이가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불만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아요. 준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온갖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민서야, 내 셔츠 다림질 제대로 안 했네. 여기 주름 봐. 커피 온도가 너무 뜨거워. 8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몇 번 말했어? 하은이 옷도 왜 그렇게 입혔어? 오늘 날씨에 맞지 않잖아.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요. 뭘 해도 틀렸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겠어요. 특히 제 쇼핑몰 일을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고객들과 카톡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간섭해요. 말투가 너무 친근해. 비즈니스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 상품 설명이 부족해. 소재, 크기, 세탁법까지 다 써야지. 가격 할인은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처음엔 도움이 되는 조언인 줄 알았어요. 준혁이가 회사에서 팀장이니까 비즈니스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준혁이가 없을 때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작업하고 밤 11시 이후에 또 작업해요. 그러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새로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느라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준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밤에 뭐 했어? 쇼핑몰 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지. 그런 거 적당히 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낮에 일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밤에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요. 하은이도 요즘 제가 피곤해하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아요. 엄마 아파요? 라고 물어볼 때면 정말 미안해요.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일이고 제가 벌어들이는 소중한 수입이거든요. 무엇보다 제 자아 실현의 공간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저만의 영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준혁이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과거 일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혁이가 기억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2022년 5월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쑤시고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은이가 그때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더 힘들었죠. 아픈 몸으로도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준혁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기 정도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일하는데 약국에서 약 사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정말 서러웠어요. 아픈 아내를 챙겨주기는커녕 나약하다고 비난하니까요. 결국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은이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준혁이는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죽 끓여주고 약국도 갖다 줬잖아. 하은이 돌보는 것도 도와줬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어요. 왜 고마워하지 않냐고 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 서운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아픈 저를 방치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준혁이는 자신이 한 좋은 일은 과장해서 기억하고 나쁜 일은 아예 잊어버리거나 제 탓으로 돌려요. 작년 생일 때도 그랬어요. 준혁이가 케이크를 사온다고 했는데 회사 회식 때문에 늦어져서 밤 11시에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케이크 없이요. 미안해, 깜빡했어. 내일 사줄게. 결국 다음 날 제가 직접 케이크를 사서 하은이와 함께 늦은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친구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서 생일 때 케이크 사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정정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조작하니까 저도 점점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기에 적어 놓아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확인해 볼 수 있도록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적인 교감을 원하는데 준혁이는 논리적인 해결책만 제시하죠.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은이가 칭얼거리고 쇼핑몰 고객 컴플레인까지 들어와서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저녁에 준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냥 수고했어. 힘들었겠다. 이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원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바로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은이가 왜 칭얼거렸어?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고객 컴플레인은 어떤 내용이었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좋겠네. 물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달래주면 좋겠어요. 감정적인 교감 없이 바로 해결책만 제시하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카톡으로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미 없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말로 하는 사랑은 진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저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친구들 남편은 다 해주는데 우리 준혁이만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어요. SNS에서 다른 부부들이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댓글 달고 기념일마다 감동적인 편지 쓰는 걸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런 답답함이 쌓이다 보니 몸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려와요. 잠들기 전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잠도 잘 안 와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우리 관계는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준혁이에게 제 상태를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약 먹고 운동 좀 하면 나아질 거야.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냥 증상만 없어지면 된다는 식이에요. 작년 연말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제 쇼핑몰을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고객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준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민서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무슨 일이에요? 그 쇼핑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수익도 얼마 안 되고 집안일에 방해만 돼. 하은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대신 내가 돈 더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하은이나 잘 돌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비록 준혁이 월급보다는 적지만 월 2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만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도 많이 늘었고, 열심히? 하루 종일 집에 박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게 열심이야? 아니에요. 상품 기획부터 촬영, 고객 응대,
배송까지 다 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고객들에게 답변하고 예쁜 상품 사진을 찍기 위해 조명까지 사가며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였나 봐요. 그럼 제 꿈은 어떻게 해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싶어요. 꿈, 현실을 봐. 아내와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만의 일도 필요해요. 그때 준혁이가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꿈과 노력을 욕심이라고 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제가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어서 좋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있잖아. 책임질게. 만약 준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많이 해. 준혁이는 자신이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준혁이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과연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쇼핑몰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계속되면서 준혁이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 외출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준혁이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까지요. 하은이는 아이 두고 나가는 거야?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제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는데도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꼭 가야 돼? 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요.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네. 결국 그날 만남을 즐기지 못했어요. 계속 준혁이 눈치가 보여서요.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특히 쇼핑몰 일을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전에 친구가 민서 쇼핑몰 물건 진짜 예쁘더라. 사업 확장도 생각해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준혁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들이 너한테 이상한 말 넣어주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말이요? 남편 뒷담화하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부추기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제일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는 제 친구들을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결혼하면 친구들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친구들 만나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 있어. 점점 친구들과의 만남도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급기야 몇 달 전부터는 제 핸드폰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문자했어? 라고 묻더니 제 폰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보여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 준혁이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지적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사생활 얘기하지 마.
다른 집 일은 다른 집 일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고 혼자만의 시간도 없고 제 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서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결혼했다고 친구들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해 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 나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나비는 제가 혼자 살 때부터 키우던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7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거든요. 준혁이도 처음에는 나비를 예뻐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태어난 후부터 나비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털 날린다. 냄새 난다. 아이한테 안 좋다. 이런 핑계로 계속 나비를 내보내자고 했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나비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7년 동안 키운 아이를 갑자기 다른 곳에 보내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비가 죽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병원에 급히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부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나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슬펐어요. 혹시 제가 더 잘 챙겨줬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런데 준혁이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됐네. 털 날리고 냄새나고 얼마나 스트레스였는데. 하은이한테도 좋고 이제 집이 깨끗해질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던 가족이 죽었는데 됐다니요.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잖아. 너도 속으로는 편할 거야. 편하다고요? 나비가 죽었는데요. 준혁이는 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동물은 동물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날 저는 준혁이라는 사람을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나비 장례를 치르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결국 저는 혼자 나비를 화장장에 데려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작은 뼈가루라도 가져와서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비용은 제 쇼핑몰 수익에서 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울었어요. 나비가 있던 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준혁이의 냉정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울 거야? 이제 그만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살자. 정상적으로요? 그래, 고작 동물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정말 화가 났어요. 제게는 가족이었는데 고작 동물 하나라니요. 그때부터 준혁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제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아파하고 슬퍼해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서가 얼마나 나비를 사랑했는지 아는데.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제서야 저도 준혁이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조차 없는 거였어요. 몇 달 전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리가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거든요. 첫째 하은이 때는 정말 기뻤는데 이번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준혁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둘째를 가져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준혁이에게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한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준혁이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확실해? 네,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 둘째는 부담이야. 부담이요? 하은이도 아직 어린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저는 좀 다른 반응을 기대했었거든요. 물론 계획에 없던 임신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키울지 계획을 세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집도 전세고 내 월급만으로 넷이 살기에는 빠듯해. 제가 쇼핑몰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둘째 낳으면 당연히 못하게 될 텐데. 준혁이는 계속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 초기니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라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봐. 둘째까지 감당할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부모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준혁이는 끝까지 현실적인 문제만 얘기했어요. 육아의 힘듦, 경제적 부담, 하은이에게 미칠 영향 등등.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준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첫째 하은이 키우면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둘째까지 생기면 그 힘듦이 배가 될 거라는 건 뻔했죠. 게다가 준혁이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제 몫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낳을 거예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제가 책임질게요. 준혁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마.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제 혼자만의 선택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마음 아픈 건 하은이가 저희 부부 갈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3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준혁이와 둘째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하은이가 저희 사이로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하은이가 무서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은이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화내지 마세요. 하은이가 착한 아이 할게요. 아이가 자기 탓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괴로워요. 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요. 특히 준혁이가 화를 낼 때 하은이가 보이는 반응이 정말 안쓰러워요. 몸을 웅크리고 저한테 꼭 달라붙어요. 엄마, 아빠 왜 화나? 라고 물어볼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준혁이가 제 쇼핑몰 포장 상자들을 보고 짜증을 내는데 하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왜 울어? 아빠가 무서워요. 그때 준혁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자기 딸이 무서워한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봐요. 아빠가 무섭다고? 네. 목소리가 커요. 준혁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은이는 저희가 다투기 시작하면 이제 먼저 말려요. 엄마 아빠 안아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요. 3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를 달래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밤에 하은이를 재우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대로 키워도 될까?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은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인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민서야, 아이들은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해져. 내가 불행하면 하은이도 불행해질 거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제가 참고 견디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는 하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하은이랑 둘이 살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36개월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미 하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은이가 제 볼에 뽀뽀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울지 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뱃속의 둘째를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고민 끝에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준혁이에게 상담을 받자고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자고?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해봐요. 결국 준혁이도 동의했어요. 아마 하은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상담 당일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 이야기를 정말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인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얘기를 쏟아냈어요. 통제받는 느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감정적 교감의 부재, 나비 사건까지. 준혁이도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아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등등.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준혁이에게 특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민서 씨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진짜 남편의 역할이에요. 준혁이도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나 봅니다. 민서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상담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서로에게 고마운 점 3가지씩 적어오기,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기, 하루에 한 번은 애정 표현하기.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나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작은 변화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 준혁이가 처음으로 제 쇼핑몰 일을 도와줬어요. 포장하는 거 도와줄까? 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하은이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 아빠 안 싸워서 좋아요라고 말할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문제도 함께 상의해서 잘 키워보기로 했어요. 준혁이가 우리 아이니까 함께 책임지자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사랑한다면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한 부분은 없어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은이와 뱃속의 둘째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참고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변화는 가능해요. 늦지 않았어요.